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증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5천선을 찍은 코스피, 오늘 마감 시황으로 보면 0.87% 오른 4,952에 종료됐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마감하면서 2% 오른 970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네, 환율은 이틀째 내림세를 타서 1.4원 내린 1,469.9원을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난해 10월에 4,000선을 넘은 코스피가 3개월 만에 놀라운 기세로 장중에 5,000선을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0.87% 오른 4,952.53, 코스닥도 상승 마감해서 2% 올라 970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오기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당과 청와대는 자본시장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피 5천 달성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기습 제안했는데 여권은 공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 8일째 끝났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수사할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산소포화도 같은 활력 징후가 연일 악화했고 의료진이 심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 전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전격적인 단식 중단에는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설득이 주요했던 거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목숨 건 투쟁의 진정성을 인정할 거라며 훗날을 위해서라도 단식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30분쯤 뒤 실제로 병원 이송을 수용했습니다. 이번 단식을 계기로 보수 야권 공조가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송 뒤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정권의 위선과 거짓, 부도덕을 고발하는 처절한 투쟁을 벌였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장 대표 측과 어느 정도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이르면 오늘부터 합의대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명 징계를 받아든 한동훈 전 대표나 청와대, 여당 인사는 끝내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범여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깜짝 발표했습니다. 당 공지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오전 9시 50분쯤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등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중에 나온 제안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1시간쯤 뒤 조국혁신당 대표도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역시 당사자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깜짝 발표에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비당권파로 꼽히는 강두구 최고위원,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마찬가지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지도부마저 아침에 소식을 접한 것부터가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정책의총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성토가 잇따른 거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사흘간 1일 1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데 합당 제안을 정청래 대표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자료 제출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된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개최에 잠정 합의했는데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무한공항 시공사 관계자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위는 오는 27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김 의원 배우자가 오늘 오후에 출석했다고요? 네,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현재 2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천 헌금 수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김 의원 아들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 대상은 김 의원 차남이 근무했던 중소기업 업체 등 모두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숭실대에 차남의 편입을 청탁했고 이후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정 취업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 차남은 채용 뒤 사실상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업체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전원했습니다. 네, 그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 넘게 조사하며 지난 2022년 1억 원이 전달됐을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전 보좌진 남모 씨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강 의원이 비슷한 시기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의원의 자산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1억 원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녹취 120여 개가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PC를 최근 이미 제출받았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컴퓨터에 녹취 파일이 여럿 담겼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컴퓨터에는 이번에 제기된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이 120여 개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6, 7월 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다른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주려하거나 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시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시의원은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는데요. 김 시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원금 의혹과는 다른 의혹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시의원이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 의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건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제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일에 관련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공천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천 과정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왜 확보하지 못한 거죠? 네, 경찰은 기존에 불거진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이미 지난 11일 김 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김 시의원이 당원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로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는 김 시의원실 전 보좌진이 의회에서 쓰던 컴퓨터로 알려졌는데요. 이 컴퓨터도 일찍 확보했다면 수사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당시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전이었고 문제의 PC가 압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단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르면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과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4명은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만 당시 성명에 동참했던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규영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사흘째 이어지는 강한 한파에 바다 풍경까지 달라졌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결치던 파도가 빙판으로 변한 건데요. 내륙 곳곳에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한파에 바다마저 숨을 죽인 듯 얼어붙었습니다. 밀려들던 파도는 멈췄고 출렁이던 물결은 단단히 얼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길어지는 강추위로 바다에는 파도 소리가 사라졌고 해안가에는 이렇게 파도 모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평선 너머까지 꽁꽁 언 바다는 깊은 푸른 빛을 잃고 투명한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배가 드나들던 항구도 얼음 속에 갇혀 정박해 있던 배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얗게 얼은 거 보니까 남극 온 것 같고 사진도 찍을 때도 더 외국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언 거 보니까 그 새벽에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추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3.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1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철원 임남면은 영하 24.2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7도 등 내륙 곳곳에서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절기 대안부터 시작된 이번 최강 한파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기 상층에 동서울음이 막힌 블로킹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에는 내일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에 머무는 가운데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반복적으로 유입돼 당분간은 한파와 눈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시흥시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은 기자,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비닐하우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비닐하우스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졌는데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러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 작업자 5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와 인원 42명을 투입해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청풍면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헬기 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까지 모두 진압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죠? 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계량기 동파가 1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관 동결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랭 질환자 등 인명피해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자 지난 19일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쪽방 주민 등 취약시민 2만 2천여 명을 돌보고 한파 응급대피소 69곳과 한파쉼터 57곳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낙상사고와 난방기구 화재,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 2% 이상 상승해 사상 처음 꿈의 지수인 5,000을 넘어 5,019까지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줄면서 종가는 아쉽게도 4,950선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4,000 돌파 석 달 만에 5,000시대를 여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스피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종가로도 5,000을 넘는가 했는데 아쉽게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장 후반 4,930까지 밀리는 등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4,9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로는 아쉽게도 5,000선을 지키지 못했지만 장 초반 코스피 상승세는 놀라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980선에서 출발해 2%대 상승세로 사상 처음 5,000을 넘은 데 이어 5,019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110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4,000을 사상 처음 돌파했는데 3개월 만에 꿈의 지수인 5,000을 넘어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하면서 예견은 됐지만 막상 코스피가 단숨에 5,000선을 넘자 시장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을 철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 뉴욕발 훈풍이 우리 증시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9% 오른 채 마감했지만 장중에 3% 오르며 15만 7천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0%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오늘도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하락 전환에 3.6%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도 뜨거웠는데 삼성 SDI가 18% 급등하는 등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과 SK 이노베이션 등 관련주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를 유지하다 2% 오른 970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1000, 이른바 천스닥까지 30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은 0.9% 하락 마감해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1,46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1,470원대에서 1,460원대로 10원가량 내려왔지만 하루 만에 다시 1,47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당 내분 돌파용 아니냐는 명분 논란 속에 시작한 장동혁 대표의 특검 촉구 단식. 8일차 되는 오늘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단 계기가 된 건 국회를 전격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단식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여당이 반응이 없는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관련 영상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에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6명의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팝 음악의 역사를 새로 써온 그룹 BTS가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알리게 되는데요. 컴백을 알리는 첫 공연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그리고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한국의 정치와 문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닐 뿐 아니라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서울의 심장부로 평가받는 곳이죠.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BTS 컴백 공연에 대해서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는 모습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회 로텐도홀 안까지 들어온 게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장동혁 대표 단식을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네. 좀 사전 조율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까지 8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통일교 게이트와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그 공천 뇌물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비리를 빨리 이렇게 특검을 이렇게 우리 임명해서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좀 강력한 요구를 이제 국민들께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건데, 실은 심정지까지도 이렇게 걱정되는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된 그 두 개의 특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께도 충분히 이제 그 호소가 되었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이런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마 이런 뜻에서 오늘 아마 이렇게 갑자기 대구에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단식을 멈추게 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싸움의 시작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몸을 다시 추스린 다음에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두 개의 특검을 어떻게든 관철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독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좀 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8일차에 이제 단식을 끝내면서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8일간의 단식,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뭔 더 긴 싸움을 한답니까? 다 내부에서도 평가가 끝나버렸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내용이다. 이미 다 나왔잖아요. 친한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모면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명분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였다면은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했다가 복역하다가 사면 복권된 사람 아닙니까? 저분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짠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출구 전략을 시도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듯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분리하자. 네. 이 얘기 듣는 순간 우리 앵커는 무슨 느낌 받으셨어요?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 내란 척결하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밝히기 위한 특검 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특검 많이 해서 비용 많이 들고 뭐 사회적 낭비다 하던 사람들이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떼서 특검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의 반응도 없었어요.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출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삼은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 밖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공감을 얻은 게 1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곡기를 끊어버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처지가 옹색해진 거 누구나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왜냐하면 쑥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제명 사건이. 저는 이제 조금 건강을 회복하면은 바로 한동훈 제명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예측입니다만. 한동훈 제명 이슈를 잠시 잠재우는 효과만 있었다라고 좀 그렇습니다. 평가절하하셨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건강 찾고 나오면 윤석열, 김건희,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할 겁니까? 그 약속 할 거예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한 여권의 무반응은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단식 기간 동안 청와대나 여당 인사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보시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걸 아직 결정되고 없습니다. 굳이 옛날 얘기 꺼낼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실에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매몰찼습니까? 예. 심지어는 윤석열 그때 대통령 용산에서 단식은 뭐하러 하냐 비아냥대기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 아전인수격으로 원래 이런 걸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럼 단식은 그럼 어떤 계기였느냐. 자기 당시에도 내부 결속력 단속이 있었다. 자기 명찰용 한 거죠. 라고 저는 예. 얘기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민주주의 위해서 했다고 하겠죠. 그거야 뭐 해석이 자유로운 것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기획을 했다 한들 뭐 그 정도의 정치적 수는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어제 단식장을 들르지 않고 황급히 국회를 떠났던 홍익표 정무수석.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오후 4시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에 잡혀서 우리 일정이 미뤄진 것 아닌가 싶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네, 여당 인사들이 매몰차게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단식 때 당시 야당이 얼마나 매몰찼는지 되돌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복성 무반응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참 이런 얘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너희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질스럽게 단세포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정치 도의를 얘기한 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가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록 탄핵받았고 복역까지 했습니다만 그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할 때 박근혜 씨는 저런 입장 한 번에 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렇게 티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일 동안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이 상했다고 하니까 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부터 계속 무슨 방문, 좀 미안한 표현이면 방문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라고 합니까? 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결기를 보여가지고 아니 무슨 특검 요구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결기를 보이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언제 올 겁니까? 뭐 당대표가 안 되면 원내대표 와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조정식 의원님도 거론을 했으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23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 시절 단식할 때 현장을 지켰어요. 저도 하루도 안 빼고. 저도 살이 쭉 빠졌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정무수석이 지나가기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단 한 명의 지도부가 왔어요.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단식하지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단식쇼. 어마어마하게 막말해야 됐습니다. 참, 그리고 딱 한 사람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전지검의 태영호 의원. 왜 온 줄 아세요? 항의하러, 항의 쇼하러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바로 밑에 한 30m 됩니까? 소통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시식 행사를 했어요. 단식하는 사람 옆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자꾸 이렇게 너무 심하게 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단식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 섭섭했던 부분을 네.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여당 인사들 오라고 호소를 심하게 했느냐. 저는 하십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저 민주당 의원께서 뭐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호소를 했다, 구걸했다 하는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한 적 전혀 없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제 홍익표 뭐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뭐 만나지 않고 간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나 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옛날에 단식할 때는 출퇴근 단식이었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 진짜 웰빙 단식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오고 하는 것들 누구나가 다 아는 상태였고 이번에 이렇게 물밖에 안 먹고 하는 단식이랑은 근본부터 다른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단식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냐 하면 보십시오. 통일교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시계에다가 돈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뇌물의 카르텔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의 수사는 거의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시 의원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내에 이렇게 뇌물 공천 시스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선우 의원 그 현금 받아서 어디서 썼는지 저는 그게 이렇게 돌려주라고 한 다음 날 단수 공천된 걸 보면 그 돈이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의 또 다른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이번에 김경시 의원이 또 다른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구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이권 개입으로 만들어진 돈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통하고 민주당 내의 지도부까지 이어지는 이런 민주당 내의 진짜 뇌물 사설 이렇게 뇌물 공천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네. 어떻게든 파헤쳐서 정치 문화를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 여망을 가지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저 청와대에서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결국 이 통일교 게이트나 이번에 공천 뇌물 관련된 이런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런 배경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 이런 뇌물과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런 단식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예. 조롱하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 네네. 특검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단식의 본질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그 점은 알고 있는데 네. 또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렇게 단식을 끝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아까 우리 저 민주당 의원께서 얘기하신 우리 당 내분용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다시 우리 당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과 관련된 이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아마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지금 다음 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그 제명 문제는 아마도 이번에
저희 장동혁 대표의 단식 과정에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 앞으로 당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본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심격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들 한번 두고 보고 예. 앞으로 당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악에 맞서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은 민주당 의원한테 이름은 외쳐야죠. 최은석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이 잘못하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안 하시면 고발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첫째,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내가 거짓말로 실제로 좀 계셔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거짓말로 나왔습니까? 가만 계셔보세요. 제 지금 발언 시간 아닙니까? 가만 계셔보세요. 발언 시간은 아니죠. 지금 지금 추가로 요청하셔서 된 거고. 잠깐만요. 이거는 고발하시면 잠시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고발하실 거면 하실 어떤 거고. 점을 반박하실지. 아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자, 당 대표가 안 되면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도 방문해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만 계셔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집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 책임질 수 있어요? 24일 동안 어디서 했어요? 당대표실입니다. 어쨌든 출퇴근 단식. 무슨 출퇴근이에요? 출퇴근을 누가 했어요? 출퇴근 좀 가만히 들어보시라니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토론의 자세가 안 됐습니까? 제가 최 의원님 얘기할 때 끼어들었습니까? 끼어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가만 계셔보세요. 이렇게 반박을 위해서 좀 자제를 사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반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은 잠 들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출퇴근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는 로텐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본청 앞에 있었고 밤 12시가 다 돼서 만약에 본인이 국회 당대표실에 안 들어가면은 그 국회 방호처 그 직원들이 밖에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당대표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게 집에 갔습니까? 이게 웰빙입니까?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집에 갔다는 표현. 세 번째, 또 무슨 특검 얘기하며 공천헌금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 김정재, 이철규 의원의 3억에서 5억 원 얘기 녹취록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무슨 대통령 얘기하고 하면서 여권 수뇌부가 연루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권 수뇌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그렇기 표현을 때문에 특검을 잘하셔야 하는 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 우리가 경찰, 검경 수사 본부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합동수사본부. 맡기자고 하는데도 특검하자고 팻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수용하겠다 정부 여당이 했는데 그걸로 수용해달라고 단식하는 제1야당 대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관계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다 녹취록이나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유착관계. 이 특검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은 우리 헌법 20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종교 유착 범죄입니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민수 의원이 지금 잠깐만요. 저도 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실은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하자라고 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신천지를 같이 하자. 그다음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민중기 특검이 했던 그런 행태를 보시면 민중기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처럼 돈 받은 것들은 모르고 그냥 일단 은폐했다가 나중에 수사를 하고서도 이거를 계속 은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신천지는 별도로 분리해서 이거는 돈이 조금 더 드는 게 저도 물론 인정하지만 신천지를 분리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만약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결국 또 신천지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거를 둘 다 하자. 대신에 특검을 분리해서 둘 다 제대로 다 한번 봐보자.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힘도 있는 그대로 다 수사에 협력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100% 다 오픈해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한 건데 지금 좀 오해를 자꾸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계속 이 아이템을 할 수는 없고요. 말하는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안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뭘 특검을
따로따로 하자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또다시 거짓말이라고 하셔가지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저께인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했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래서 저는 단 이유를 하나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통일교와 신천지를 그렇게 특검 많이 한다고 국가 세금 든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왜 통일교 신천지 정교 유착 혐의를 밝히자는 특검을 한꺼번에 하자는데 왜 분리를 합니까? 그 말씀이고,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웰빙 단식 그 얘기 사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할 분명히 겁니까? 출퇴근 단식입니다. 출퇴근 집에 단식. 갔다고 했어요. 출퇴근 단식. 제가 집이라는 문제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처리하지 출퇴근 단식. 사과하세요. 제가 왜 사과합니까? 그걸 왜 아니 당연히 출퇴근 단식이죠. 그걸 제가 왜 대표실에 들렀다 그 표현으로 집에 갔다는 얘기 정리를 했으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책 키워드 특권도 안 돼요 보여주시죠. 지금. 면책 특권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전 총리 어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목이 맨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명확히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로서 위로부터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현재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 명확한 판결이었다.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과연 제대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부는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론을 보고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라고. 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이례적으로 8년이 많은 형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 구속됐는데 우선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하루였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될 뻔했잖아요. 네. 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저희 장동혁 당대표도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좀 고충을 받으신 국민들께도 이미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이 건은 일단은 1심이고 네. 앞으로 법원의 최종적인 좀 판단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번에 이제 내란으로 이렇게 규정했던 것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그런 최종 판결이나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3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선고도 앞으로 이제 가면서 최종 법원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2심, 3심에서의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 사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말을 어제 재판부가 처음 쓴 것 같아요. 신조어 같기도 하고요. 어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온갖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이 커지고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 그거를 우리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노상원 수첩의 마지막에 나오는 5천에서 10,000명이라는 희생자 숫자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계엄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 한덕수 씨의 1심은 정말 정의로운 판결이었다고 봐요.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가 유심히 정말 울림 있게 들었던 내용은 국무총리로서 정말 불법 계엄, 내란을 막아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저 나이 먹고 50년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다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윤석열과 결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말 이걸 막아내는데 우리 국민의 용기 때문이었다 얘기하면서 울먹거리지 않습니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아냈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부장판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씨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전 지금이라도 한덕수 씨가 이제 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만 다음에 재판받으러 나올 때든 아니면 지금 입장문을 내든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분위기가 좀 침울해서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제 173분간의 신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 돌연 아내인 김혜경 여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들어보시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사이고? 징그러. 네, 어제 3시간 가까운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사랑하는 사이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질문인데요. 한번 해석해 주시죠. 질문 자체가 사랑하는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김혜경 여사님을 사랑한다고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173분 기자회견 내내 들었던 생각이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얘기만 하고 쑥 가버리거나 동문서답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예정됐던 90분보다도 훨씬 더 거의 3시간 동안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무슨 자료 하나를 들고 했습니까? 다 숙지된 상태에서 정말 대단한 우리 대통령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농담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관련돼서 네. 자꾸 이제 기자들이 묻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출마하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문제는 지금 비서실장이시고 또 그다음에 저긴 본인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출마 같은 경우 정치인들은 어디 국회의원이 됐든 뭐 지자체장이 됐든 본인 결심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전 충남 통합시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인데 또 이해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라고 하면서 야당에서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를 공격하듯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청문회는 내일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이해운 후보자가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 할 때 검증받았던 거랑 이번에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장관 후보자로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여는 거랑은 검증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를 이렇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에서 사전에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예를 들어서 갑질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하지만 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청와대는 또 분명히 사법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세평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후보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의 검증이랑은 이번에 완전히 다르고 실은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자질이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을 보면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제기되는
엄청난 이런 후보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었건 아니건 간에 정말 앞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자질이나 도덕성이나 역량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당연히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대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언급하면서 정말 이상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이혜원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 열리게 됩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과 깜짝 합당을 제안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러브콜 1시간 뒤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두 대표는 어제 만나서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깜짝 발표 때문에 이를 적극 지지한다, 아니다, 합당은 당대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등 민주당 내부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워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 만큼 이 합당 제안을 일종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깜짝 합당을 제안했는데 그 배경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어제도 두 분이 만나신 것 같습니다. 두 분만 만나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어떤 논의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싶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지난 2024년도 총선 때 각자 조국 혁신당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우리 당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죠. 예. 비례대표 의원도 됐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당대표의 제안, 아마 두 분 대표 간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 조국 대표가 이제 화답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나 뭐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이 사안을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반발이 하는.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당원에 보면은요, 이 부분은 당연히 당원들의 투표 또 앞서서 투표에 앞서가지고 토론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당원들 전당원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합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원들이 찬성을 하면은 합당 그 다음부터 이제 실무 추진을 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최고위원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이제 갑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제안하기까지 이게 사전에 어떤 보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 분 대표 간의 의견을 모으고 이제 각 당의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반발도 나오다 보니까 박홍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피 5천 고지를 밟아서 또 대통령이 좀 빛나야 할 시기에 왜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2대인 셈인데 그냥 합치면 된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더라고요. 네. 저도 실은 뭐 이렇게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간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지금도 어차피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통과 같은 거 할 때 보면 거의 뭐 두 당인지 한 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마도 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아마 그런 당이니까 뭐 본인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또 이번 선거에 또 어떻게 뭐 유리한 국민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어쨌든 국민께 이 거학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까 하는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잘 알려드려서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잘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제 또 당청 간의 갈등으로 읽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아침에는 이 합당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홍익표 수석은 다 보고받았고 알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청와대와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홍익표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을까. 강혜정 대변인이 좀 몰랐던 걸까요?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직접 현장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씀, 이게 뭐 당청 간의 갈등에 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6.3 지방선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대승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악입니까? 저는 표현 하나하나가 좀 거칠고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집권을 했고 저 탄핵받은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 정말 국민들 다 망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망치고 거기서부터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피 5천까지도 만들었고 국민들 삶을 보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악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일까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당청 간의 갈등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헌에 따라서 뭐 정책 의총을 또 엽니다. 그러면 의원들 간에 활발한 의원님들도 토론을 할 것이고 당원들은 토론회, 토론회도 이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토론회 갖고 거기에 따라서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 뜻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59%로 직전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별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40%, 국민의힘은 3% 내린 3%포인트 내린 20%로 나타났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7%,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우선 정당 지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좀 일이 많았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도 있었고 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있었는데 지지율이 좀 내려간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지지율 조사에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지지율을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다만 최근에 당에 여러 가지 좀 내부 사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당 전체적으로는 소통과 어쨌든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분명히 선명해진 게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의 뭐 덕이라고 하면 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에 하락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이번에 김병기, 그다음에 강순호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뇌물 관련된 뇌물 공천 관련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고집스러운 계속적인 지명의 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은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염두에 두면 지속적으로 반등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이제 갖추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당 지지율은 사실 더블 스코어인데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그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뭔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만약 합당이 성사된다면 그 후폭풍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십니까? 그 예측하기 뭐 상당히 지금 하는 건 뭐 섣부르죠. 다만 저희들은 국민들께 좀 더 많은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60%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지금 집권하신 지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습니다만 7개월, 8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역대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렇게 60%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지금 뭐 국민의힘은 또 뭐 상대당이지만은 미안합니다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19일부터 21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이 기간은 장동혁 대표가 그냥 정말 무슨 계속 단식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평가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단식이 어떤 정당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대의 명분이 있다면 지지율이 폭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제1야당 대표가 곡기를 끊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노선이랄지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이랄지 정말 이 윤석열 폭정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당시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길 게 있지요.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다고 곱게 듣지 마시고 정말 제1야당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나가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마음 푸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의원, 최윤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을 상견례 차원에서 접견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뇌물과 관련한 특검, 이 공천 뇌물 관련 사항은 사실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었는데 그 부분은 또 민중기 특검에서 8월 달에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고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관련해서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이렇게 특검에서 수사를 않고 뭉개다가 이제 드러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금품이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임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장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히 이제 특검을 임명하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뿌리 깊은 어떤 검은 돈 뿌리 뽑기를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그리고 자정 운동 뭐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께서 그런 점을 좀 잘 인식을 하시고 지금 비록 장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장 대표가 띄워놓은 이 뿌리 깊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될 또 풀어야 될 그런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수석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무수석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광물이 되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님과 또 원내 지도부 여러분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 청와대 회의하다가 약간 늦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님하고는 인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송 대표님이 이 기재부 그 관료로 계실 때부터 국가 예산 짜는데 협의를 많이 했었고 또 원내에 들어와서도 정통 이 전문성 있는 경제관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도 많은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특히 제가 원내대표 하실 때 청와대에 있는 강훈식 실장과 옆에 있는 송원석 대표께서 두 분이 예결위 간사를 두 분이 하셨어가지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결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보여준 어떤 전문가로서의 예산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과 그다음 전문성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협상력을 함께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아마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업무를 잘 하실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병원 측과 상의하고 또 제가 송원석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문안을 갈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취임한 지 딱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20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어제는 저희 국회 일정, 여러 국회 일정이 복잡한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갔었고,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 오늘, 국민의힘 야당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으로 가셨는데, 어쨌든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무리한 단식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장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특검이라든지 또는 여러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같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네,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는 앞으로 사흘 정도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한강 마리나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추위에 한강 주변이 얼어붙었다고요? 네, 연일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강 주변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얼음이 꽤나 두껍게 얼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내일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나흘째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 대구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6도가량 밑돌며 여전히 무척 춥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3도, 광주는 5도에 머무르며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이 지역에는 모레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락가락 더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 내륙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기온이 다소 오르더라도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강풍과 극한 추위에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막대한 산림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산 능선이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야간에도 강풍에 이리저리 날리는 불길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집니다. 불이 굉장히 화세가 거세서 비와도 있었고 진화대원들이 이제 물을 살수하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자 진화 헬기가 연신 물을 퍼나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난 불은 19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구장 70개 면적에 달하는 약 48헥타르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확산 우려에 주민 60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상선으로 나서 나오니까 막 불이 확 이쪽으로 붙었다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 산으로 붙어 올라갔어요.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인근 주택에서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그 발화는 주택의 그 화목 보일러에서 발화가 돼서 산으로다가 그 번진 사례고요. 부산 기장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랴부랴 회사에 와가지고 뭐 컴퓨터나 막 다 챙기면서 계속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번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고 산림 1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건조주의보 및 그 반대편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강풍 속에 경북 영천과 경남 진주에서도 주택이나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YTN 오선우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한파 속 겨울철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고속도로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달 들어 어제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명 많은 23명이 숨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특히 한파 시 경유가 연료계통 내부에서 얼어붙어 연료 공급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차량 고장에 따른 고속도로 내 정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유시 경유용 동결 방지제를 주입하고 출발 전 차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녹색과 붉은색이 섞인 신비로운 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내고 있는 그린란드도 이 오로라의 관측지로 유명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최근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 서유럽 각지에서 포착된 오로라입니다. 보통 극지방에서 보이는 오로라가 이날은 강력한 지구자기장 폭풍의 영향으로 알프스 산맥 남쪽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SNS에는 믿기 힘든 하늘빛이라며 관련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지구 밖 우주정거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반짝이는 도시의 노란 불빛 위로 영롱한 초록빛이 뒤덮여 있죠. 이 장관을 직접 본 러시아 우주비행사는 오로라 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오로라는 관측된 위치뿐만 아니라 색도 이례적이었습니다. 흔히 봐오던 녹색 오로라 위로 붉은색 오로라가 겹겹이 쌓여 있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며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약 100km 상공에서 나타내는 녹색 오로라와 달리 붉은 오로라는 고도 300에서 400km 상공에서 드물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외신은 이번에 오로라를 만든 강력한 자기장 폭풍이 위성이나 GPS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로 우뚝 선 그룹 BTS가 오는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서울시가 조금 전 광화문 광장 장소 사용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서울시의 승인 조건이 뭔가요? K-팝 역사를 새로 써내려온 그룹 BTS가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첫 공연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열린 광화문 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컴백쇼 앳 서울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과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 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 경험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한국의 정치와 문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닐 뿐 아니라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심장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앞서 그룹 BTS는 3월 컴백 공연을 서울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 숭례문에서 펼치고 싶다며 관계당국의 장소 사용을 요청했었는데요. 글로벌 문화행사인 가칭, K-헤리티지와 K-팝 융합 공연 개최 요청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20일 조건부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BTS는 오는 3월 20일
3년 9개월 만에 새 음반 아리랑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국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민요가 앨범명이란 소식에 외신들은 별도 기사로 아리랑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화 나누려는 BTS의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룹 BTS는 팬클럽 아미의 지지를 바탕으로 명실상부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그룹이죠. 한국을 넘어 세계 주류 음악계를 뒤흔든 K-팝 대표 가수의 행보에 광화문 일대가 말 그대로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들썩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YTN 양희렉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스캔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송환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 수익도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핵심 참모회의에서 캄보디아 온라인 신용 사기, 이른바 스캠 조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된다며 상당히 대규모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초국가 범죄는 국민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 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외국 정부와 공조해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고 국민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500억 원을 뜯어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내일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는 피해자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뒤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꾸며 도피 행각을 벌였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 현지 경찰이 장기간 추적해 거둔 성과라며 이번 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참모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국민 삶의 고통과 혼란을 가중하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 같은 개혁의 방향성을 재차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요직을 거쳐 관운의 사나이로 불린 한 전 총리는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으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와 이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요? 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 특검은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는 인정했지만 이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허위 공문서 행사죄는 무죄가 나왔는데 특검은 항소심에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네,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로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또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첫 재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기일이 밀렸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사건 첫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동훈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도 오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가 화제를 모으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인기에 유통업계도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재료 가격도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파스타초와 카다이프를 섞은 재료에 달콤한 마시멜로가 더해지면 겉은 쫀득, 속은 바삭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완성됩니다. 또 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카테고리와 또 1세대 쫀득 쿠키라는 거를 좀 결합을 해보고 싶다는 니즈가 있어서 요거를 좀 시도를 해봤고요. 능동식 반죽을 활용한 이 쿠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는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달다 싶었는데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단맛에 익숙해져서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바삭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식감에 매장마다 품절과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을 내놓자마자 거의 동의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솔드아웃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른바 두쫑쿠 열풍에 유통업계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4사는 모두 쫀득을 앞세운 제품을 출시했고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 카페 업계도 유사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아오른 관심과 수요만큼 원재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재료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집계 결과 마시멜로 판매량은 두쫑쿠가 인기를 끈 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G마켓에서는 무려 1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기준 시세를 보면 피스타치오 400g에 12,980원, 마시멜로 300g에 2,980원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파스타치오를 비롯한 두쫑쿠 재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제가 마시멜로 같은 경우 샀을 때는 10,000원대에 샀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이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잦은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5,000선 아래에서 장이 마감되긴 했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꿈의 지수라고 불렸는데 5,000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개장 70년 만이라고요? 예, 그냥 꿈이 아니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꿈이 서려 있고 또 한때는 불가능의 상징, 저거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코스피 5,000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정권 시장이 만들어진 게 1956년이거든요. 예. 전쟁 이후에 3년 만에 정권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 연결선상에 있는 주가 지수인데 사상 70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가 지수고요. 이것을 1980년에 코스피 지수가 시작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50배 올랐다. 50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4,900을 찍고 5,000을 이제 장중에 터치를 한 건데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장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여한 바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 인공지능에 따라서 반도체, 특히 D램 반도체나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작년 말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뜨겁게 달아올랐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른바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밸류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은 조건인데 왜 미국보다 또는 다른 유럽국보다도 못하느냐. 똑같은 조건인데도 한국에 상장하면 주가가 낮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또는 중복 상장, 저배당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상법 추진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거. 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주식 사기, 주가 조작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사기 사건이 무서워서 떠났던 사람들 이런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시장이 개선된 효과를 이제 일단 우리 정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밸류업이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했다. 이 부분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코스피 5천 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또는 성장성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목표를 제시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2천의 정치적인 공약, 정치권에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역사는 상당히 오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내 재임 중에 5년 재임 중에 5,000피를 달성한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당시 이명박 MB라는 당시 대통령은 나는 경제 전문가다. 그리고 내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달성한다라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2,20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달성을 못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목표를 좀 낮추어서 3,000을 달성하겠다. 코스피 3,000.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스피 5,000은 너무도 먼 당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7개월입니다. 7개월인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정말 전 세계 정권 역사에서도 최근 6개월간 또는 7개월간 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3번 정도밖에 없는 초고도 성장을 달성했거든요. 여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끌고 또 기업인들이 노력을 하고 투자자들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한 우리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승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증시는 이제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바닥을 다지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매의 상황에서는 보통 컴퓨터가 10%, 20% 목표 주가를 달성하면 보지 말고 닥치고 묻지도 않고 주식을 팔아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을 것은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덩치, 그중에서는 성장률이나 수출 증가율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가는 정말 낮아도 너무 작았고 지금 앵커님 박스피라고 얘기인데 박스권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1,800, 900에서 2,000 사이에 10여 년 이상 맴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밸류에이션이라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높으냐 나타날 지수는 경제학에서 그걸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비교하는데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낮아도 너무 낮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5천 올랐는데 단기에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 7개월 동안 85%가 올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밸류에이션에서 주가 지수, 주가 시가 총액이라는 그 비중을 보면 PER 지수 보면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주식은 제 가치를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제 값은 못 받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볼 수도 5천 있습니다. 찍었지만 아직도 저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또 하나의 우려가 지금 증시가 오른 건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대형주에 쏠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스피가 5천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른바 시가총액 가중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덩치 큰 기업은 조금 올라도 주가에 종합지수에 많이 반영되고 작은 회사들은 뭐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5천 올랐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실제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 이 반도체 회사가 종합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38%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만 올라도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우리 지금 코스피에 약 860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그중에는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5천 돌파의 그 축제를 주식 종사자들, 금융시장 종사자나 경제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여전히 산과 물은 깊고도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서 투자자들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가 실구매가 3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은 가운데 기아도 EV5 롱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 가격을 각각 280만 원, 300만 원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EV5 스탠다드 모델은 정부 지자체 보조금 등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가 최대 3,400만 원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0%대 저금리 할부와 월 납입금이 가장 낮은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 혜택을 강화합니다. 네이버가 일본 현지에서도 예약 가능한 맛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맛집 예약 검색 필터를 도입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본 최대 규모의 음식점 정보 플랫폼 카베로그와 제휴를 맺고 일본 주요 도시의 식당 정보와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일본 여행 관련 검색 결과에 인공지능 브리핑을 도입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가볼 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영역도 추가했습니다. 한화그룹 금융계열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금융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 글로벌 책임자 사장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장 등 글로벌 리더와 만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의제와 사업 기회를 점검했습니다. 한화생명은 또 글로벌 벤처 캐피털 리버티시티 벤처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핀테크 혁신기업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T가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KT는 부산국립과학관과 함께 2박 3일 동안 초중고생 100여 명이 참여한 인공지능 겨울 캠프를 열고 인공지능 기초 개념과 문제 해결 역량을 교육했습니다. 최강 한파가 전국을 얼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곳곳에서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하겠고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서 다시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린 상황에 추가로 눈이 더 오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5도, 부산 6도로 중북부는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지만 충청, 이남은 일시적으로 예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휴일 이후 한파의 기세는 조금 꺾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